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되게 짙잖아요. 정신과는 미친 곳이야.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리고 가면 미친 사람들이 날뛰는 곳. 다 다녀왔죠. 제가 계획을 짰었거든요. 머리 한번 풀어헤치고 자기가 어디까지 떨어져 갔는지 진짜 계획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거의 수련회를 간 거였거든요. 호캉스가 아니라 병캉스가 대포까지 있는 거 있었지만. 일상적인 것들을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고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계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울한 사람들끼리 유쾌한 순간들도 있거든요. 또래들과 이야기 나눴던 경험은 적었던 것 같아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민가에 또 있구나. 저는 경동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안 가본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정신병동 밥은 맛있는지 하고 왜 하얗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지. 밥은 날마다 다르고 진짜 병원마다 다른데요. 맛있는 거 나오는 날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잘못 가면 매주 같은 메뉴가 요일만 바뀌어가지고 메뉴 돌려받기 잘못 갔어요. 메뉴 돌려받기예요. 같은 메뉴 이제 2달 동안 먹는다고요. 이 곤지암 때문에 이런저런 편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과 중에는 치과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친 과학자나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소문을 찍을 수 있는데 안 좋은 편견들이 생기는 거. 저 생으로 환자가 날뛰고 누가 와가지고 막 어디 감금시키고 주사 막 놓아버리고 맞는데?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갇혀가지고 막 나가지도 못하고 막 아니 자꾸 반박하고 싶어. 그 되게 무서웠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을 짰었거든요. 인형을 하나 쥐고 가가지고 일단 본 다음에 약간 곤지암 같은 분위기다. 그럼 이제 머리 한번 풀어헤치고 인형 들고 또 걸어다니면서 컨셉? 근데 저도 같이 왜냐면 이제 저 혼자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컨셉으로 그런 컨셉질 하기에는 아쉽게도 사라졌지만 생각했던 거랑 거의 다르고 엄청 케바케인 것 같아요. 병원마다도 케바케지만 병원 안에서도 케바케라서 올해 초랑 올해 7월쯤 한 2번 입원을 했는데 같은 병원인데도 첫 번째 입원을 했을 때는 또래도 같이 즐겁게 있기도 했고 상담도 꾸준히 받으니까 약도 맞춰갈 수 있어서 정말 나 좋아져서 퇴원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두 번째는 난리 부르스인 거예요. 환자 한 분이 난리를 치고 다니셔서 보호사분들은 그분을 잡느라 다 정신이 없으시고 자해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나도 저렇게 강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면은 강박하고 안정실에 가고 하긴 하는데 주 일상은 아니거든요. 처음 입원이 외국이었는데 청소년병동에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아동병동으로 내려왔어요. 그 청소년분들이 우울증보다는 거의 화병으로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한국 와보니까 갑자기 막내기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은 건강할 텐데 작은 사회 같아서 대체로 잘 가려 사귀면 괜찮았고 그 안에서도 편견이 많아 사람들끼리도 그냥 대포까지 있는 거 있었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사회를 지겹게 훔쳤고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3번, 4번 정도 해수병동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거의 수련회를 간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밤에는 친구랑 못 놀잖아요. 근데 거기는 10시에 소등이면 9시 반까지도 친구랑 놀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냥 놀이터인 거죠. 물론 중간에 막 자해하면서 사고도 치고 했지만 진짜 저 엄청 놀았던 것 같아요. 가서. 근데 저희가 정말 병원에서 만난 사이인데 네 맞아요. 저희 진짜 병원에서 만난 사이. 외부 음식이 반입이 안 되는데 보온병에 이렇게 담아오면은 집에서 한 것처럼 밀반입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나눠가지고 다 같이 먹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어떤 언니 옆에서 막 소개팅 주고 저는 소개팅 치고 막 퇴원할 때는 롤링페이퍼도 쓰고
진짜 병동은 재밌답니다, 여러분. 증상들이 너무 심할 때 입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과 전문 병동이 아닌 일반실에 하기는 했었거든요. 도움받은 건 없었어요. 병동이라는 게 일정 기간을 두고 보호 관찰을 통해서 정신과적 증상의 나아짐을 목적으로 하는데 입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 전화 돌리기. 어떻게든 사람 한 명 붙잡고 나 힘들어 나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걸로 좀 버텼던 것 같고 처음 간 정신과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안 가다가 제가 19살 때 참고 참다가 갔더니 고3인데 왜 왔냐 라는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이 많았죠. 선배 정신병자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발한 그거는 21살 때였는데 저는 9살 때부터 환각이랑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10대 치료 시기를 이미 놓친 상태여서요.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군가 이런 문제를 겪어왔다는 걸 들은 게 하나의 해결책을 찾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따 문제도 많이 겪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상한 아이 취급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고쳐야 되겠다. 멀쩡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우울증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안 될 정도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걸 되게 못했어요. 그냥 버텼어요, 악으로. 그게 우울의 시작이었고 불안의 시작이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점점 심해졌어요. 위클러 선생님이 느끼셨는지 너 약 먹어보는 거 어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정신과를 가게 됐고 동네 병원에서는 진단명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심해지니까 대학병원을 갈 시기가 왔죠. 나 입원해야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 제 진단명을 봤어요. 소견서에서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랑 양극성 정동장애, 아 이게 내 진단명이었구나, 유레카 이런 병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봤더라면 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약간 들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았는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조금은 명확해진 느낌을 받았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은 취업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큰 불이익이 많다. 지금은 병동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내 일부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앞에 분들은 본인 진단명을 듣고선 좀 이렇게 좀 나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별 느낌은 없더라고요. 사실 제 병의 시작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새로운 장소에 뭐 적응하거나 교우 관계, 뭐 가족 간의 관계 딱히 문제될 게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오늘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저렇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중2 때는 처음으로 자의를 했고 자의형탈에 걸린 건 고1이었어요. 그 뒤로 상담을 다녔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자연치료 계획 세우고 하니까 입원을 해라. 입원하는 거 거절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세한 병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약이 잘 안 듣는 그런 우울증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낙담을 한 거죠, 저는. 망했다. 상담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네? 나는 꼬여버렸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근육통이 왔었거든요. 지금 와서야 그때는 진짜 우울증이 심제어 증상으로 나타났구나 알았는데 그 왕따를 당했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가와 주지 않고 선생님께 왕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거지 같은. 내 거지 같았어. 나 이만큼 힘들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신과를. 보라님처럼 저도 힘든 이유를 증명해야겠다. 받고 나선 처음에만 후련하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정신병자 타이틀을 달았으니 날 건들지 않겠구나. 날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정신병자를 향한 시선을 잘 몰랐어요. 너무 어려서. 한 정신과 의사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진단명을 더 내리셨거든요. 어떤 것들은 아니라고 판명이 났는데 나중에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겁먹고 진짜 죽어야 되나 이 생각이 계속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진단 받은 거에 대한 생각, 감정 이런 게.
병동에 입원해서 즐겁고 해피하게 보내도 자해하고 싶잖아요. 그쵸. 맞아, 그쵸. 약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이잖아요. 막, 아, 이어폰 줄. 이어폰 줄은 왜 안 뺏어가는 거지?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충동이 들면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해를 하고 싶을 때는 자해를 했죠, 저는.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다 보면은 너무 위험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해가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 때문에 할 때 걱정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흉터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너무 싫거든요. 작년 6월쯤에 처음 했어요. 자해 시도를 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철권 없이 앉아서 엉엉 우시더니 아빠를 불러오셨는데 우울한 건 다 네 잘못이고 그런 말들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런 아빠한테 제가 너무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은 날인데도 너무 하고 싶고 기분이 나쁜 날인데도 하고 싶고 너무 당혹스럽고 그럼 나 이제 어떡하지?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자해하고 싶지? 얻는 게 뭐지? 잃는 건 뭐지? 그래도 안 되면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자. SOS를 전화하자. 충동이 될 때 안 하는 방법은 폭력적으로 푸는 게 좋더라고요. 샌드백 때리거나 런닝머신 세게 달리거나 빨간색 펜 같은 걸로 막 몸에 칠하고. 근데 이런 형태를 들키기 싫은 순간도 있으니까 자해 해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되는 고통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어느 날 뭉쳐서 그냥 자살하자 확 고속도로 나와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그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우회로가 일종의 자해 같은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학원 화장실에서였는데 답답한 마음에 볼펜으로 허벅지를 막 찌르고 그 당시에는 자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학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해를 왜 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입장이고요. 수술하고 할 정도로 정도가 좀 세지긴 했는데 어쨌든 횟수는 줄었고 그럼 뭐 된 거 아니냐. 철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이고 자해하면 보통 그냥 칼로 긋는 거 말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정말 가끔은 그냥 약 좀 많이 사다 먹고 죽고 싶을 때 정말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그냥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우회로처럼 그냥 조금 돌아가려고 그러려고 그냥 자해하는 거라서 자해를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본다거나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끊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잘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지만 그게 좀 더 큰 문제긴 하지만 당장은 손톱 밑에 이 가시가 끼어 있으면은 되게 거슬리고 그쪽으로 신경이 몰두하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잠깐이라도 좀 이쪽으로 정신을 돌릴 수 있게 다리 카드 돌려막기? 네네네. 그런 돌려막기 느낌으로 약간 저는 첫 자살시도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첫 자해가 한 작년쯤이었을 정도로 자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요.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나를 해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은 거지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생각하게 했던 자해는 약물자인데 일단 열 아래 고카페인 음료랑 같이 먹었거든요. 2주 동안 제가 편시 보고 한 촉도 있고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 약물자에 안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미친 거는 19살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도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질문했는데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자기가 어디까지 떨어져 봤는지 나 진짜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미침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더라고요. 정신병을 가지고 다 가보자고인데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이 정신병자 동지들한테 어디까지 바닥을 칠 것 같은지 패를 내보이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지금의 생각으로는 자살이 바닥일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정말로 입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해를 깊게 한다던가. 사실 지금도 빨리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지면은 그냥 아무나 만나고 다닐까? 맨날 술에 취하고 자해하고 내가 나를 홀대하는 거. 밑바닥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만 해. 강박적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그때는 더 깊은 바닥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는 자살 시도 계획을 세워도
병원에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선 죽으면 다행인데 철심을 한 몇십 개 정도 바꿀 정도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생각을 이 사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철심박을 생각만 없었지 물에 떨어지든 바닥에 떨어지든 생각은 한 번쯤 해봤잖아요. 의도적으로 서술한 인터넷상의 정보값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목소리와 존재감을 가진 인간으로 만났을 때 이 말을 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 머뭇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바닥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멸망하는 식의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잡은 것이 있으면 함께 더 붙여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자유하고 정보 좀 찾아보다가 좀 가라앉으면 그냥 자기. 그게 잡은 거죠. 자해를 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 그런 것이 철심 안 받게 해준 은인입니다. 감사한 거네요. 제가 정신병 심해진 거는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갔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내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대가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당장 죽고 싶더라고요. 그 죽고 싶음에서 운전해거나 그래 인생 죽는 거지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일단 죽으려고 시도했죠. 난간에 서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딱 각오가 생길 때까지 1388 전화했다가 또 울다가 밑에 또 봤다가 꿈꾸면은 떨어지는 꿈 꾸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아빠보다 내가 더 소중하구나. 난 영끈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 상황을 중단할 순 없지만 제 나름의 결론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 쓰고 이렇게 결론 낼 거고 납득 못하겠으면은 난 어쩔 수 없다. 그냥 이제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찾았어요. 되게 많은 이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비극이 가정에서 많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치고 힘들고 폭력을 당하고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일상부상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가포의 정도가 심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경고를 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자폭을 당해서 연락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쳐줘야 된다고 전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고 슬펐거든요. 사회제도적으로 가정이나 내의 폭력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껴안고 살아서 정신병이 되는 그런 악순환 같은 그런 순간에 더 죽고 싶게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죽을 수 있으면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 무기력하고 이미 시체가 되는 기분인데 어떻게 뭘 더 해요. 내가 너였으면은 그렇게 안 산다. 그런 말들이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밑바닥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많지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거를 막아준 사람들 얘기 좀 할 거니. 엄청 유명한 연예인분이 계세요. DM을 보냈어요. 3일후에 자살할 거다. 지금까지 너무 좋았다. 걔 마음대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답변이 와서 30분 정도 계속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류애가 증폭해가지고 살고 싶었던 것 같고 제가 인복이 터진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막 울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고 빼고 달려와준 친구도 있고 밖에서 추운데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기프티콘 보내준 친구도 있고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보다도. 정말 죽고 싶어서 자해를 했을 때 응급실에 달려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너 괜찮아? 이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면서 괜찮아 달래주면서 전화해준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지 않았을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준 것 같아요. 저의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동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이러한 모임이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이 생겨서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친구들한테 못하는 얘기도 다 할 수 있게 돼서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는 연출로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우울증이라고만 하면 네가 어떻게 이겨냈는데 그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억울하긴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니까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우리 멜리씨 진사랑 같이 열심히 컸는데 다들 잘 참여해 주시고 이어나온 것 같아서 좋았고 언젠가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거를 생각하며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근데 이 바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진짜 병원에도 막 판티 그런 이거 다시 걷어가나? 진짜 병원복이랑 똑같아. 기념품으로 좀 쓰지 않나요? 저 이걸 집에 와서 잘 때 입으려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나도 하나 주면 안 돼? 네네네. 너도 드세요.